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스님마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도에 10,000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66,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8,000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만을 찍는다, 안 찍는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를 보는 것이 한국 증시의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데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고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최근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로 전 세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주식 투자일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런 교육 과정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많이 몰려들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막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전 한국 국민이 여기에 지금 몰입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상황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거 수익은 실현했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거고, 또 안 들어간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야 되나? 근데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면 아마 주식 투자 포함해서 우리가 증권 투자 있잖아요. 보통 초보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증시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 막 올라타요. 지금에도 올라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흐름을 보는 눈 혹은 기준, 참고지표 이런 거를 제가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영상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일본 증시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아 국가고 같은 제조업 국가예요. 당연히 제조업에서 일본은 좀 부품 소재 쪽이고 특히 소재 쪽이 강하고 한국은 메모리 쪽, 조금 섹터는 다릅니다만 두 나라 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고 또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또 국민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도 좀 선진국 상황에 올라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참고 지표가 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참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가장 빨리 들어간 나라고요. 일본에 가면 지방 도시들이 지금 로인 말고는 거의 없고 지방도시 다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고 학교도 지금 다 없어지고 있고 심지어 동경에서도 그 안쪽에 들어가면 빈집이 뭉텅뭉텅 있을 정도로 지금 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이 다 지금 고령화로 급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이 걸었던 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에는 참고할 만한 포인트가 많겠죠. 그중에 지금 가장 핫한 증시 또한 한국에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의 주제, 오늘의 연구 질문 혹은 오늘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인사이트를 공유할 거는 일본은 2010년도에 10,000포인트였어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니케이 225 지수는 일본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 225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잖아요. 얘가 10,000포인트였어요. 201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66,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거의 6배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가장 저점과 고점으로 하면은 7배 정도 넘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8,000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만을 찍는다, 안 찍는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을 찍도 안 찍도 어제도 만 언저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2010년까지 지금 15년 동안 지나 꾸준히 장기 우상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배 넘게. 만약에 이 스토리가 한국 증시에도 연출이 되면 여러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15년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투자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늦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한국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지금 1000% 막 SK하이닉스는 막 1000% 올랐잖아요.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우상향이 7배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일본 증시가 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경제는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성장 안 했다는 건 좀 과분한 말이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시가 7배 넘게 상승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보는 것이 한국 증시의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데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고 시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지금 제가 또 밤 새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코스피 800 넘어간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코스피가 8,000을 넘어간 거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왜냐면 주식시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온도계거든요. 주식시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온도계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래 AI 시대에 이제 HBM과 같은 절대적 해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얘는 AI 시대에 갈수록 더 잘하겠다. 이런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몇 배 넘게 성장한 게 그게 반영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은 동일한 수익을 내도 대만 주식 대비, 일본 주식 대비, 미국 주식 대비 주가가 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고, 한국 할인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코리아만이 리스크가 있어서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해소되는 과정인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한국이 기존의 상장 기업, 한국이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해서 리레이팅, 재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재평가하냐? 왜 재평가하냐? 그 재평가하면은 스토리가 뭐가 되냐? 왜냐면 미래 성장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선방향돼서 올라가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뭐 누가 봐도 HBM 한국 말고는 이렇게 잘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근데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 재평가가 일어났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증시의 얼굴은 이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한국 증시는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첫째, AI 시대 도래에 대한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자적인 HBM 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을 선도 반영한 부분도 있다. 첫 번째, 미래 성장에 대한 반영한 부분이 첫 번째 얼굴. 두 번째 얼굴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일본처럼 리레이팅, 재평가 받은 부분도 있다. 그거는 좀 이따 지표들을 볼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과열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스님마저도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다. 스님까지도. 레버리지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레버리지 상품 나오면 더 과열이 일어나고, 지금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가 역대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들이 지금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 레버리지 과열까지 반영된 얼굴이다.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증시가 계속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는 이 세 가지 얼굴이 어느 날 싹 변하냐, 그걸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은 왜 경제 성장이 오면도 주가 지수가 거의 7배 조금 못되게 상승했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보유 자산 리레이팅이 왜 일어나냐?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얼굴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얼굴이 싹 바뀌어질까? 여기 또 한국 증시가 올라가냐 못 가냐 결정하는 3분의 1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본 증시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쪽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경제가 좋아서 기업이 실적이 막 확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오른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기업 거버넌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PBR 1배 미만의 기업의 개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확대를 요청했어요. 주주 환원 정책을 강제로 요청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이 ETF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직접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양적 완화를 장기화했어요. 사실은 일본 증시가 경제 성장 상관없이 리레이팅 된 거죠. 그래서 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엔저가 일어났죠.
정부가 의도적인 엔제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80에서 150엔대로 갔어요. 저는 이럴 때 일본에 많이 놀러 갔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일본 막 더 싼 거예요. 일본의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면 더 싸요, 물건이.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일본도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했죠. 엔저가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ROE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또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근데 워렌 버핏이 일본 증시에 투자했다라는 게 엄청나 이게 증시에는 굿 뉴스죠. 호재. 워렌 버핏도 투자하는 시장이네. 일본은 뭔가 있겠네.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오는 자금을 외국인 자금 유입을 확대시킨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서 중국에서 많은 자금들이 중국의 외국처 자금들이 아시아에서 어딘가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중국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어요. 왜? 일본은 아시아 투자처로서 선진국이면서 탄탄한 자체 제조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가 몇 개 없죠. 아시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회피된 탈출된 자금들이 그 투자처를 찾은 게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제 주변의 사람들도 부자들이 엄청 일본에 투자했어요. 일본에 가 공장을 하고 일본의 기업에 투자하고 일본 가서 기업을 만들고 일본에 엄청난 제조업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경제정책 취하면서 중국을 도피된 작업이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투자처로서 급부상하였죠. 중국 대체소로서 일본이.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털에 일본의 리레이팅 증시를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 증시의 미래 전망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한국이 더 갈 수 있냐 없냐는 일본의 장기 상승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게 한국의 현재의 그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냐. 이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이런 정부 측에서 진행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일본의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이 일본 증시에 어떻게 작동했냐, 그걸 조금 더 깊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니케이 225 지수를 거의 7배 조금 안 되게 끌어올린 가장 핵심 동력인데요. 일본은 2014년에 스티어십 코드, 기관 투자자가 이결권을 적극 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티어드십 코드를 발동했고 2015년에 거버넌스 코드, 그래서 사회이사 확대, 정책 보유 주식 축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했고요. 2018년에는 개선 거버넌스 코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본 효율성 공시 의무를 강화해요. 네가 투자를 똑바로 하고 있냐? ROE를 실현하고 있냐? 주주들한테 이익되는 투자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자본 효율성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주주이익 극대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 공시 의무 정책이었죠. 그리고 2023년에 들어와서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래서 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 요구를 해요. 개선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거는 이제는 제 시대 멤버십 회원들은 PBR, PER 어제 이 개념이 되게 익숙하겠죠. ROE, ROA 이런 것들이. PBR은 뭐냐면 P, 프라이스, B, 장부가치, 주당 장부가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대차대차펴보면 부채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 자본을 발행 주의수로 나눈 게 주당 장부가치입니다. 그걸 주가로 나눈 게 PBR이에요. PBR이 1보다 작다는 건 뭐냐면 장부에 있는 주당 자산 가치보다, 보유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그래도 주가가 더 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을 싹 뜯어서 청산시키면 그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팔면 그 가치가 지금 시장에서 받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PBR이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이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을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경영진이 어떻게 네 갖고 있는 보유 자산보다 시장에서 더 평가를 못 받냐. 너는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2024년에 PBR 1배 미만 기업에 야 똑바로 하지 않을래? 아니면 페널티 줄 거야. 이렇게 강력한 개선 요구합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돼요. 정치의 게임 체인저.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은 명단 공개를 합니다. 강제력을 부여하죠. 창피를 주죠. 아니면 시장 퇴출 위험을 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하나 PBR 1배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법적인 조치 그리고 세제적인 우대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강제로 이루어온 게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5대 지표를 적용했어요.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PBR 1배 미만이면 무조건 개선 대상이다.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요. R은 리턴 수익률, E는 EPS를 말합니다. 주당 이익. ROE 8% 이상이 글로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 이상 아래면 다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ROE를 확인해 보죠. 8% 이상인가? 8% 이상이면 글로벌 기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8%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 기업에 투자하면 당신이 주주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자기 주주를 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8%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권에 투자해도 8%를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기업 주식에 투자해요? 리스크가 큰 기업 주식에. 그건 원해. 더 많은 이익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에 리스크를 부담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8%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총주주 환원율이라서 TSR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주주한테 가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결국 주주가 실제적으로 자본 소득,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주가 차익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본소득이랍니다.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으로, 가격 차이로 벌어들이는 거. 그 가격 플러스 총주주 환원율, 배당 수익률까지 합한 걸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TSR.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건 뭐냐면 발행된 주식을 덜어 회사에서 사들여서 없애버려요. 그냥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똑같은 이익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니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은 자기가 싼 가격과 지금 시장 가격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간접 배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돈 나눠주는 것도 배당이라고 하지만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키는 것도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에는 주식을 나눠주는 거고 자사주 매각은 주당 이익을 높임으로써 주가 상승을 일으켜서 오는 캐피탈 게인, 주가 차익을 우리가 간접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게 총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TSR.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률, 매입만 하고 계속 회사에 남겨둬요. 나중에 경영권 방어 이럴 때 쓰려고. 이런 거는 소각 안 하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각했냐 이걸 체크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책 보유 주식 비중.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기네 대주주 이해관계를 위해서 순환 출자하거나 이런 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지분 축소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일본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국도 왜? 이제 주주한테 많이 환원하는 거잖아요. TSR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한테 이익이 많이 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되게 중요시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한테 환원하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증시가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효성이 강제로 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놓고 명단을 공개하거나 창피를 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작용 따릅니다. 짧은 시간에 일본에 약 10년간 진행해 왔는데 요 이재명 기간이 길어봤자 5년이죠. 근데 2, 3년 내에 그 성과를 내려면 과도하게 짧은 시간에 갖고 있는 돈을 다 주주 환원으로 써버리면 미래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이 없어지겠죠. 다시 융자를 해야죠. 그건 다 비용입니다. 융자를 다시 하려면. 그러니까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의 이런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증시에는 효과가 있었다.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를 선진 시장으로 보고 들어가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 효과는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금 작년에 이재명 정부부터 강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 밸류업에 1차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금융지주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 메리츠금융, 우리금융 얘네들이 총주주 환원율을 많이 높였거든요. 많게는 50%, 적게는 30%.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많이 했습니다. 몇천억 규모, KB금융은 7천억 넘는 규모. 그리고 우리금융은 전체 쪽 메리츠금융 대규모로 한다. 어쨌든 하나금융, 신한지주 3천억, 5천억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대기업도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차도 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발표도 하고 삼성물산도 주주들이 압박을 받아서 환원 확대를 선언했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데서는 LG화학 물적 분할 후유증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는 것들은 다 별로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합병 과정에서 논란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대기업들도 지금 선별적 참여를 하고 있는데 소극적이나 역행한 대기업들도 있어요. 그건 보통
저 PBR 기업들이에요. 지금 PBR이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한국에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쪽 섹터냐면 지금 산업이 굉장히 중국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들, 중국에서 막 치고 올라와서 중국하고 가성비 싸우면서 지금 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가성비 싸우면서 안 되는 이런 섹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양 산업 혹은 서양 산업이 아닌데 중국의 경쟁에 많이 노출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자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진행하면은 밸류 프로가 진행하면 부담이 너무 큰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섹터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지금 1도 안 되는 기업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막 0.4, 0.5. 그 기업을 갖고 있는 보유자산 두드려 팔아도 지금 주식시장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철강, 건설, 일부 대기업 지주사, 보험사, 이런 기업들이 지금 PBR이 1보다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지배구조 강한 기업일수록 소극적입니다. 수천 개, 수십 개 이런 기업들이 자기 뭐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해버리면 자기 컨트롤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지배구조 강한 기업일수록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특히 소액 주주 환원의 소극적이라는 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 밸류 프로그램의 현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강제로 강한 페널티를 주면서 당근과 책정을 동시에 주면서 이게 성조로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 이 부분에서 한국 증시가 계속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는 앞으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나 혹은 사고자 하는 주식에 이 기업들이 실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지,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이 받으려면, 주가가 재평가 받으려면 밸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의지가 강하지가 않아서, 윤석열 때 그랬거든요. 자율에 맡긴 거잖아요. 자율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은 자율에 맡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원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 자율에 하는 게 맞는데,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어쨌든 움직인 거잖아요. 일본도 그런데 한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약한 의무화를 실현하며, 이게 시나리오 A입니다. 약한 의무화를 실현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만 진행하며 자사주 다량 보유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단기 EPS가 상승하겠죠. 왜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로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해 소각. 왜냐면 앞에서 설명한 EPS 주당 이익이 올라가겠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똑같은 이익에서 주당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그러면 PBR이 정상이 되겠죠. PBR. 1이 안 된 게 다 1이 되고 1이 넘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주주들은 주가 차익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되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코스피에 대한 앞으로 상승 여력이 10에서 15%.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가 있는 게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한국 증시에서 인덱스의 비중이 큰 대기업들이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다 소각시키게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10에서 15%. 두 번째는 시나리오 B는 중간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PBR 1배 미만 기업을 다 공개하는 거죠. 창피를 주는 거죠. 정부가 PBR 1배 미만 계속 공시하는, 한국거래소 공시하는 거죠. PBR 1배 미만 창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개설 계획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거죠. 너 어떻게 할 거야? 계획 내놔. 이렇게. 이러면 저 PBR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계열사거나 이런 데는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창피하더라도 개선 계획을 강제로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은 재평가 받겠죠. 저 PBR 주주들은 다 PBR이 1 넘어갈 거고, 여기에 보통 금융, 지수, 소재 업종, 얘네들 전면 재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수 소재.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리레이트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인데요. 일본형 장기 우상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특정 섹터는 R&D를 많이 해야 돼요. 돈을 계속 투자를 해요.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주주 환원해버리면 단기 투자 축소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구분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느 쪽인데, 장기간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너무 많은 주주 환원하면 또 장기 성향에 영향받거든요. 그럼 장기 우상향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따라 못 가니까. 이게 중간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강하게 의무화하는 거예요. 법적인 페널티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 하한을 정하는 거죠. 야, 이 이상은 무조건 배당해. 그 다음에 환원 비율, TSR 법제화하는 거죠. 얼마까지 해. 그래서 이러면 모든 주식의 주주들은 다 이익을 받겠죠.
주주 환원 정책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외국인 기업들도 자기네 선진국에서 늘 하던 거니까 이제 한국 증시는 똑바로 가고 있네, 주주 친화적이네, 얘네 투자해야 되겠네, 이래서 외국 기업들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화 운용하면은 단기 급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일본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 우상향은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으로 강한 법제화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는지, 기업 R&D 투자가 위축되는지, R&D 투자 자금이 계속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나눠주느라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장기 우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주주 환원 정책만 해도 좋은 게 아닌 게, 이 기업들이 처한 섹터별로 다 다른 거예요. 장기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번도마다 다 나눠져 버리면 보통은 더 성장이 없는 산업에서 다 배당으로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우리 기업이 많이 벌어서 현금이 많아요. 그걸 내가 우리 기업 차원에서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배당으로 주주한테 다 나눠줘서 주주가 성장 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미 다 성숙된 산업, 우리 산업은 이미 성장이 한계가 있어. 안유화가 늘 말하는 시대의 운명이 대부분 거의 클라이막스에 온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투자로서는 ROE 8% 이상 못 벌어. 그러니까 내가 돈 나눠줄게. 주주 여러분이 갖고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AI라든지 뭐 디지털 자산 혹은 뭐 미래 바이오 기업 이런 투자하세요. 스스로 그렇게 돈을 벌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한국 그런 기업들조차도 주주 환원 정책 안 했어요. 돈 자기만, 대주주가 자기만 갖고 있고 자기만 다른 꼼수로 맨날 써버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런 법제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우리 주주들한테는 좋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주 환원돼요. 근데 R&D가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산업들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은 영향받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형하고 일본형 밸류 프로그램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 있냐면,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엔저입니다.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장기간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이 엄청 좋았고, 그게 사실은 가서 달러를 벌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수출도 많이 됐지만 나감 투자해서 달러를 벌었는데, 수출에 달러를 벌는데 그 달러를 다시 엔화로 환전할 때 엔화가 또 같이 절하가 돼서 거기서 벌써 환율 수익도 올라요. 수출이 많이 돼서 물건 팔아서 마진을 벌었고, 다시 그 돈을 엔화로 환전할 때 환율 차익을 벌고, 이러니까 일본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적 흐름은, 시대적 운명은 엔저였다는 거죠. 후에 엔화가 다시 조금 올라가겠지. 지금 다카이치 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큰 시대적 운명이 노출되는데, 그럼 한국이 앞으로 장기간 원화 가치 떨어질까? 이게 질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원화 가치 엄청 떨어져서 1,500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할 땐 좋아요. 싸니까. 근데 수출한 기업들이 그 달러를 벌었는데 들어왔을 때 원화가 절상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1,500, 1,600, 1,700, 2,000 이렇게 갈까? 막말로 2,000까지 가면은, 원화는 그러면 안 돼요. 엔자하고 달라요. 엔화하고 달라요. 엔화는 국제화 통화입니다. 엔화는 주요 통화, 국제 주요 통화예요. 엔화를 갖고 있으면 세계 어디 가든 쓸어요. 세계 어디 가든 받아요. 근데 원화가 만약에 1,500이 막 2,000 하면 누가 원화를 가? 다 버리지. 한국 사람도 원화 버릴 거예요. 지금 한국 돈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이가 없게 값어치가 없어요. 저는 그 위안화라고 태어나잖아. 위안화하고 제가 올 때는 한국 돈 10,000원이 위안화 100원이었어요. 한국 돈 10,000원이 있잖아요. 위안화 1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한국 돈 10,000원이 위안화 45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20년 전에 한국 왔어. 근데 계속 원화만 벌고 있었어. 원화만 갖고 있었어. 그럼 그걸 가만히 은행에 예금했잖아요. 아무 잘못을 뭐 안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원화 자산이 60%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걸 위안화로 바꾸면 중국 갈 때 60% 손실 본다고요. 근데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환율에서.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식으로 원화가 1,500, 1,600, 1,700, 2,000 하면은, 얘는 국제통화 상품권이라 했잖아요. 제가 상품권. 그러니까 국제통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누가 원화를 받아.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 다 나가버려요. 한국 종이 돈이 값어치가 없으면. 그래서 일본하고 다르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한국 원화 변동성은 커지니까 요 요소가 일본하고 다르다. 그래서 요 요소에서 볼 때 꼭 장기 우상향 하나, 그렇게 길게 15년 동안 쉽지 않을 거다. 코스피 200이. 원화 환율이 중요하다. 원화 환율은 한국 기업한테는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한국 증시에도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엔화와 다른 운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ETF를 매입했어요. 돈을 직접 시장에 풀었어요. 한국은행은 지금 없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1차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가장 혜택을 봤어요.
중국에 들어갔던 돈 다 일본 갔어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 2차 트럼프가 왔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돈들이 한국에 오냐고요, 지금. 한국에 오게 하려면 한국 정부가 잘하면 오겠죠. 한국 지방정부가 잘하면 오겠죠. 한국 국민들이 환영하면 오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 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고요. 미중 공급망의 디커플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본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1차 때 중국만 때렸잖아요. 이게 시대적 운명이라고 합니다. 1차 때 자금이 일본에 많이 갔죠. 외국인 비중이 일본은 한국 비슷합니다. 거의 30% 언더리예요. 30% 초반대. 그 다음에 일본은 10년 넘는 시간에 점진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했는데 한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단기간에 모든 걸 확 해버리면 늘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자 차원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종목 선택 시에도 이거 확인하세요. 종목 선택지. 혹은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로 확인하세요. 주주 환원 정책이 선언에 그쳤냐 아니면 일관되게 실제 하고 있냐. 배당도 금감원에 다트 가면 쫙 배당한 데이터 다 사업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혹은 요즘에 챗GPT 쓰면은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 어느 기업의 과거 10년 배당 데이터를 뽑아줘 하면 뽑아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추어가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와 같이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은 뭐만 확인하면 다 알려주면 그걸 가서 구글에 치면은 AI가 다 답을 해줘요. 그래서 개인 투자 시대예요. 지금은. 개인 투자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원 실적이 일관되게 증가했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이런 기업들은 신뢰를 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자사수 매입 소화까지 완료했는가. 그냥 말만 했냐 아니면 자사수를 매입한 다음에 갖고 있냐. 그 나중에 경영권 방어하는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PBR이 1배 미만인 경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봐야 되는데 회사가 개선 계획을 공시했냐 그리고 그 회사가 PBR 1 개선 계획에 따라 실제 구체적 일정을 하고 있냐. 네 번째는 오너와 지배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거나 혹은 오너와 지배주주가 작은 지분율로 전체 그룹을 컨트롤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아주 조금 갖고 있는 전체 삼성전자를 핸들링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거버넌스를 잘 체크해야 되고요.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잘 체크해야 되고 계열사 간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슈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ROE가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버는 기업을 택해야 돼요. 8%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순환 출자 형태로 이게 거미줄 모양으로 조그만 지분으로 혹은 하나의 회사로 전체 그룹을 컨트롤하게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하는지 더 확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열사를 계속 만들면서 어떤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줘야 되고요. 순환 출자 해소가 가능한 기업인지 마지막에는 외국인 연기금 얘네들이 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지 이 주식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그런 면에서 지금 굿뉴스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인내자본, 페이션트 캐피탈 하거든. 인내자본 장기간 보유하고 가는 이런 자본이 이렇게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건 국내 주식에는 굿뉴스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냐를 봐야 돼요. 한국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냐. 지금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산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동향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장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건 제가 교육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왜냐면 지금 주식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그린리스트 이런 기업들을 제가 지표를 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잘하는 기업과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안 하는 기업 비교표는 보여주면 참고 지표는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제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제가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국 증시가 일본 증시처럼 10,000포인트에서 70,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갈 수 있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두 가지를 체크하는 보유 자산에 대한 리레이팅, 두 번째는 미래 성장에 대한 평가. 이거는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는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서 그 두 번째 파트에 대한 거기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지금 과열,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도 제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의 승자가 되려면 제가 하는 시대의 승자 리포트 잘 읽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올라타거나 맹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르면서 막연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은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시대에서 운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